자, 두 번째로 화산 분출물. 말 그대로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물질이 뭐냐 이거죠. 근데 화산 분출물은 저도 뭐가 나오는 거다. 마그마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야. 마그마는 베이스는 거의 고온의 액체예요. 용융된 액체인데 거기에 녹는 점이 특별히 되게 높은 놈이면, 녹는 점이 높으면 녹기가 쉽나 어렵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뭐였는데, 마그마라는 게 원래는 뭐였죠? 지각 암석이잖아요. 그럼 이거죠. 잘 들어. 물만 제외하고 뭐만? 그러니까 물만 어떤 특성이 있냐면 고체 상태가 부피가 더 커요. 경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병에 든 물병을 얼리면 깨지잖아요. 그게 부피가 커지는 거거든. 근데 물을 제외하면 전부 액체 상태가 부피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고체 상태가 더 쪼그라들고 녹이면 액체가 됐을 때 더 부피가 커지거든. 그럼 이래 돼요. 지각이 있어. 땅덩어리가 있어. 그 중에 일부 지각 암석이 그 부분에 열 에너지가 집중이 돼가지고 그 부분만 속에서 마그마가 됐어. 액체가 됐다 이 말이지. 그럼 그 중에는 녹는 점이 도달 안 한 놈은 마치 뜨거운 스프 위에 감자 덩어리나 뭐 혹은 빵 덩어리들이 둥둥 떠 있듯이 암석 쪼가리들이 떠 있을 수도 있고요. 동시에 잘 들어. 고체였던 것이 그 공간 안에서 액체가 됐잖아. 그러면 걔가 동일한 부피 안에서 걔가 공간 안에서 걔는 부피가 어떻게 돼? 늘어나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바깥으로 더 확장하려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공간을 더 차지해야 되니까. 근데 외부는 가만히 있는 상태니까 더 상대적으로 누르게 되겠죠. 그리고 녹아있던 물질 중에 일부는 너무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돼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따라서 마그마는 만들어지면 앵간하면 아주 깊은 지각 속에 묻혀있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된다? 튀어나오려고 하고, 전 사방으로 압력은 동시에 다 작용하니까 동시에 다 작용했는데 약한 틈이 있다면 그쪽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얘가 빠져나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대부분 방향이 어디? 위쪽일 수밖에 없어요. 됐니? 왜냐하면 밀도가 낮으니까. 됐어요? 그럼 얘가 마그마가 푹 튀어나오잖아요. 됐니? 튀어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빠져나올 때 아까 얘기했던 폭발형이냐 유출형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물질이 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폭발형이든지 유출형이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나오는 걸 전부 다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상태로 나와요. 몇 가지? 당연하겠죠. 일단 뭐도 있을 거고 고체 상태의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 상태로 밀고 나오는 게 얘가 제일 어떨까? 양은 많겠죠. 네. 그 다음에 기체 상태로 튀어나온 놈이 있겠죠. 고체 상태라는 건 이건 거예요. 애초에 안 녹아서 그냥 같이 밀려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 마그마가 빵 터지잖아. 폭발하게 되면 액체 덩어리가 어디로 쏘아지지? 공중으로 팡 쏘아지죠. 팡 쏘아지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돼? 낮아지기 때문에 마그마가 그냥 지표 위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팡 쏘아 올려지면 액체 상태인데 위에 올라가서 뭐로? 팍 씌워가지고 돌덩어리로 변해가지고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거예요. 고체는. 알았어? 그래서 그러한 물질을 고체 상태로 나온 놈을 우리는 모두 화산 부서질 쇠, 입자설 해서 부서진 물질이 튀어나온다고 해서 화산 쇠설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산 쇠설물은 크기에 따라 뭐에 따라? 단일 입자의 크기에 따라 제일 작은 놈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화산 뭐라고 한다?
진이라고 합니다. 먼지 진자. 그러니까 먼지도 나올 수 있고, 그거보다 약간 큰 놈을 뭐라고 한다? 화산재. 요 정도 되면 이제 모래 알갱이 정도까지. 그리고 자갈 크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화산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채만한 게 불 붙은 상태에서 그냥 떨어져요. 됐나?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뭐와 위력이 비슷할까? 도시 한가운데 떨어지면 거의 폭탄하고 위력이 똑같겠죠.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한다? 화산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요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예, 요거는 크기입니다. 됐나? 이 중에 화산진과 화산재는요, 한번 뿜어내지면 성층권 정도까지 올라가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지표에서부터 10km 이상까지 15km 이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면 성층권에 가거든. 문제는 이거야. 빵 터졌지. 화산진과 재가 성층권에 들어가잖아. 10km 미만을 뭐라 하노? 대륙권이죠. 대륙권은 계속 공기가 뭐하고 있지?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대륙권에 퍼져 있는 놈이면 확산을 해요. 뭘 한다고? 확산을 하기 때문에 분출된 지점에서 먼 곳까지 다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영향력이 별로 안 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진입하면? 성층권에 진입하면 성층권은 온도 구조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죠. 이런 구조를 안정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 안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공기가 잘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국제항 운항기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를 가는 항공기인 경우에는 안정된 코스인 성층권까지 진입해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뿌려진 재나 진은 어떻게 될까? 확산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그 해당 화산이 터진 지점 일정 범위 안에 있는 하늘이 전부 시커멓게 돼요. 그러면 화산진이나 재가 많이 튀어나오면 해당 지역고 인근 반경 범위 안에서는 태양 에너지의 반사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튕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일어나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백두산 터졌을 때, 그러니까 꼭 화산이 뭐 지정된 형태로 그런 건 아니지만 백두산이 한번 빵 터져가지고 화산진하고 제가 그 성층권을 덮었는 적이 있었나 봐요. 조선왕조실록에 백두산에서 꽤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천지가 낮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가려지고 쾌쾌한 냄새로 온 천지가 진동을 하였으며 그러기를 약 60일을 유지되었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라. 화산진이나 재가 튀어나오면 해당 인근 지역은 어떻게 된다고?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태양 에너지의 태양빛을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됐나?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액체 상태로 나오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게 용암입니다. 됐어요? 용암은 마그마에서 고체로 갈 놈과 기체로 갈 놈을 뺀 놈이에요. 그래서 성분이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좀 심합니다. 알겠어요? 그래되고 기체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화산에서 나오는 기체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화산가스라고 얘기하는데 화산가스 중에 나오는 화산가스를 전부 걷어가지고 성분을 분석해보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CO2 하고 성불 확률이 졸라 높아요. 제일 많은 건 수증기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많은 것들이 뭐다? 그 다음엔 전부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CO2, H2S, 각종 유해 가스들. 됐나? 그런데 어찌됐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CO2긴 해요. 그 다음 또 하나. H2O는 CO2와 마찬가지로 수증기는, 물은 아니지만 수증기는 온실기체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잘 들어요? 화산이 터져서 화산가스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온실효과가 증대되고 평균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질문할게. 어느 지역에 화산 분출이 있었습니다. 됐나? 그 지역의 향후 기온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갔다 내려가? 니는? 내려갔다 올라가. 나머지는? 올라간다.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잖아. 올라간다 하나로 끝날 수도 있고, 내려간다 하나로 끝날 수도 있고. 감가상각해보니까 어차피 변화가 없더라. 아니면 올라가다가 내려간다.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어느 거? 올라가다가 내려간다. 올라가다가 내려간다. 변화 없다. 이거는 질문한 사람이 병신이에요. 내가 잘못 질문한 거야. 야, 가스가 어느 만큼 나오고 화산 세척물이 어느 만큼 나오는지 양을 비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드는 거, 지금 문제 예를 든 건 이거야. 시험 문제를 봤더니 주제만 뽑아서 얘기하자면 결국 어떤 제시문이 있는데 화산이 뭐가 분출이 있었대. 근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알겠죠? 자, 다시. 아까 뭐라고 했지? 문제가 나왔는데, 화산 활동이 있는데, 결국 보기에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은 향후에 기온이 뭐 올라갈 거라는 둥, 내려갈 거라는 둥 돼 있어. 판정을 해야 되잖아. 그럼 아까 내가 서로 모순되는 얘기 두 개가 나왔잖아요. 맞아? 근데 화산이라는 본질은 똑같잖아. 그러면 조건이 다른 거지. 어떤 조건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그 화산이 뭐를 많이 내뿜은 놈이면, 화산 쇠설물을 많이 내뿜은 놈이면 온도는 내려간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화산 가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 화산가스는 화산 분출이 일어날 때 화산가스가 안 나오는 놈이 있을까? 땅이 쭉 뚫려가지고 마그마가 튀어나오면 하여튼 그 전에 이미 뭐 가스는 일부 좀 나올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네. 화산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화산가스는 다 나와. 용암도 뭐 거의 다 나온다 합시다. 됐어요? 문제는 뭐는 화산 쇠설물은 나올 수 있는 놈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 폭발력이면 나오죠. 폭발력이면 기체도 나오지만 뭐도 나온다. 엄청난 양의 화산 먼지와 재가 튀어나와요. 폭발력이니까 당연히 어디까지 쏘아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걔는 뭐 CO2가 H2O가 나오고 자시고는 일단 뭐를 가려버린다. 태양에너지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온실효과는요. 일단 태양에너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거를 못 나가게 하는 거지. 애초에 태양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기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됐니? 그래서 이래 되는 거야. 아까 전에 현무암질 마그마 뭐라고요? 현무암질 마그마면은 폭발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냥 조용히 샘물 솟듯이 용암이 술술 흘러나오잖아. 그럼 그 경우에는 뭐가? 화산가스만 쭉쭉쭉 올라가요. 계속. 그럼 그 경우에는 뭘까? 화산가스가 많이 나온 거로 유출량이면 화산가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분출물이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면 기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정하는 게 대단히 틀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산이 막 불투명한 엄청난 양의 연기를 쏟아내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온데 막 화산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고? 미친 듯이 뿜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 인근 지역이 어떻다고 봐야 된다? 기온이 내려간다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맞아? 그럼 이런 거야. 그거를 수능에서는 이렇게 엮어요. 어떤 화산이 터진 지점에 암석을 조사해봤더니 화감이 주를 이루고 있더래요. 뭐라고? 그 지역에 화산이 터지면 기온이 내려갈까 올라갈까?
내려갈 확률이 높죠. 왜요? 화강암질이니까 폭발력일 거고.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어느 지점에 갔더니 현무암 투백이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 화산이 터졌대요. 그러면 그 지점은 온도를 높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현무암은 폭발하지 않으니까.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현무암 많은 우리나라의 동네 어디고? 그렇죠. 제주도예요. 제주도 한라산은 어차피 사화산인데 다시 터진다 하더라도 어떻다? 폭발력으로 나오긴 어렵고 주변에 계속 용암을 줄줄줄 흘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그게 몇 년이고 계속 만약에 지속되는 상황이 되면은 대기 중에 뭐를 늘리기 때문에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의 어떤 기체를 온실 기체의 양을 늘리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사람들은 교과서 209쪽에 보시면 209쪽에 거의 첫 번째 줄에 해당할 겁니다. 중생대 때 화산 활동이 많아서 뭐 이래 나옵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여기저기서 화산이 막 터졌어. 그래 되면 폭발력으로 인해서 쟤도 많이 나오지만 화산 자체가 계속 활동 중이었다는 얘기거든. 그럼 일본에 가면은 일본 한번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한 번씩 화산이 터지잖아요. 근데 활화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분화고 해서 뭐는 나온다. 그렇죠. 가스는 계속 나와요. 그러다 어쩌다 펑펑 터지는 거지. 그럼 이런 거죠. 화산 활동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떨까? 온도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 번의 분출이 있었다. 근데 그것이 화강암질이었다. 그런 정보를 내가 얻었다. 그 경우라면은 그 지역의 인근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될 확률이 있다? 낮아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화산 활동이 기본적으로 길어지고 유출형이라는 정보가 있으면은 그 경우에는 또 차이가 이거예요. 폭발력은요. 그 인근 지역의 기온만 떨어뜨려요. 됐니? 왜? 지구 전체를 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화산가스의 유입으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증대되는 것은 전 지구적인 영향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요 화산대. 현재 실제로 지금 화산이 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첫 번째로는요, 어디? 한태평양.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뭐가 있는 곳이다? 해령이 집중된 곳이에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태평양 동남부에도 해령이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얘는 화산대로까지는 잘 언급이 안 돼요. 이유는 환태평양이 너무 커가지고. 알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그림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화산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진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정확하게 용어를 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용어 정리. 자, 요게 지표면이라고 합시다. 옆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관측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관측소. 저 멀리 어딘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지진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진파가 전달되죠. 뭐가 전달된다고? 지진파는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 나갑니다. 이렇게. 됐나요? 전사방으로. 구면파기 때문에.
됐나? 이때 이 지진이 실제로 일어난 발생 지점을 우리는 진1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진1으로부터 수직한 바로 수직으로 만나는 수선이 떨어지는 지점, 요거를 진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네. 진앙은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며칠 전에 대전에서 지진이 터졌대 라고 하면은 대전의 표면에서 터진 것일 수도 있지만 대전의 지하에서 터졌을 수도 있잖아. 즉 수평적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진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때 우리가 몇 가지 정의를 내리는 물리량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관측소에서 어디까지? 관측소에서 진앙까지의 거리를 말 그대로 진앙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진앙거리. 그 다음에 진1에서 어디에서? 진1에서 관측소까지의 직선거리를 이거는 진1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진앙에서부터 진1까지의 직선 길이, 이거를 진1 깊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건 진1의 깊이예요. 됐니?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진앙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진앙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주시곡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됐니? 그 다음에 진1 거리는 뭐를 통해서 구하느냐 하면 P파와 S파 속도 차, 두 개가 속도가 차이가 나거든. 하고 뭐를 이용하느냐 하면 PSC라는 값이 있어요. 됐니? 요거를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됐니?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여기서 PSC가 뭐고? PSC 처음 들었다. 아, 그래? 요즘 중학교 때 안 나와? P파, S파 있는 건 아나? 지진파가 크게 P파, S파가 있는 건 아나? 조금 있는 중학교에서는 L파도 배웠지 싶은데. L파는 처음 듣나?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지진파 종류 얘기할 건데. P파가 빨라요? S파가 빨라요? P파가 빠르거든요. 이거예요. 빵 터졌지? 그러면 P파, S파가 동시에 전사방으로 동시에 출발해. 근데 S파가 느려. 그럼 이래 되지. 관측 지점에 지진이 한 번 터지면 최소 지진파는 몇 개 도착한다? 두 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예요. 처음에 구르릉 하다가 갑자기 후뚝후뚝 끓이는 거. 뒤에 후뚝후뚝 끓이는 게 S파야. 보통. 네.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지진이 한 번밖에 안 터졌다고 가정할 때 지진파가 내가 지나가는 진동을 느끼는 것이 처음에 한번 드르륵 하다가 휘청휘청 되면 PS가 한번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흔들어 놓고 드르륵 하진 않잖아. 처음에 드르륵 잘게 떨다가 휘청휘청 거리지. 잘게 떨 때가 누구냐면 P파야. 심하게 흔들릴 때가 누구? S파야. 근데 지진은 한 번 터졌는데 그거 보면서 씨발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드르륵 한더라. 휘청휘청 되지는 않을 거야 보통. 드르륵 하는 게 몇 번 되면 그건 여진이에요. 뭐라고? 여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진원지에 마치 미처 완전히 이격되지 않은 지반이 살짝 뒤틀리면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지구 내부로도 뭐가 갔을까? 지진파가 갔는데 지구 내부에 갔다가 다시 반사돼서 튀어오는 놈이 다시 어떤 지역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동시에 출발하면 여기에 뭐가 먼저 기록되고 피파가 기록되고 그러면 그때 기록된 시간이 예를 들어서 4시다. 5분 뒤에 에스파가 왔어. 그때 둘 사이의 시간차가 몇 분이지? 5분이죠. 이거를 PSC라고 합니다. 됐나? 그래서 에스파 도착한 시각에서 피파가 도착한 시각을 뺀 것을 뭐라고 한다? PSC라고 합니다. 근데 이 PSC가 특징이 있어요. 시간 간격이 1분일 수도 있고 1초일 수도 있고 10초일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 시간 간격이 길면 길수록 진원 거리가 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디서 지진이 터졌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광주는 PSC가 3분이래. 대구는 역시 PSC가 3분이래. 됐어요? 대전에서 또 재보니까 역시 3분이래. 진원은 어디 있을까? 그러면 3분에 해당하는, 전부 똑같잖아. 3분에 해당하는 거리는 어떨까? 같은 길일 거 아니야. 그걸로 컴파스로 대전에서 원을 한번 긋고, 대구에서 한번 긋고, 광주에서 한번 끄면 그 세 개 원이 겹치는 구간이 있겠지. 그럼 원이 기본적으로 세 개가 쫙쫙, 세 개의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이렇게 쫙쫙 그려지겠죠? 용기라. 가운데. 그럼 그 지점이 어딘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구에서 측정한 게 PSC가 3분이야. 그러면 3분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지? 졸라 많지. 그렇잖아. 3분에 쭉 돌리면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한 진항이나 진원을 결정하려면 몇 지점 이상이 필요하다? 최소한 3지점 이상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2지점이면 선상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2지점이면 여기 있는 것처럼 2지점이면 이 선상에 있는 점이 전부 다 요 선상에 있는 지점이 전부 다 그 후보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데 결국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진원 깊이라며. 진원 깊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나? 그렇죠. 뭐라고? 누구? 피타고라스입니다. 쉽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내서 구하면 돼요. 됐어요? 너네는 이 방법을 굳이 알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 어쨌든 저 2개를 구해내면 이걸 구해내게 되는데 됐나? 이때 진원의 깊이가 0에서부터 지하 100km인 놈이 있고요. 이건 바꿔 얘기하면 진원이 100km 미만에 위치한 놈 깊이. 됐어? 그 다음에 100km를 넘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겠죠. 됐나? 이때 누가 진원이 얕아? 위에 거 밑에 거. 진원이 얕은 거. 위에 게 얕지. 그래서 얘를 얕을 천자를 써서 이러한 지진을 전부 뭐라고 한다?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깊을 심자를 써서 발음 잘해라. 알겠지? 심발 지진이에요. 됐니? 의도적으로 심자에 너무 힘을 주면 오해를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중발 지진도 있어요. 원래는 세부적인 분류법이 있긴 한데 그건 G2 이상. G2, 고급 지구과학 뭐 이런 데서는 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별로 필요 없고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까지는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 진원의 깊이가 100km를 넘어가면 지표해주는 위력은 거의 미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일반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력으로 본다면 몇 킬로미터까지가 영향권이다. 지하 100km까지가 주 영향권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걸 해야 되겠네. 용어를 2개만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됐죠? 이런 게 있어요. 규모라는 말이 있고요. 진도라는 말이 있어요. 2개가 결국에는 지진의 어떤 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위력을 표현하는데 인류는 둘 다 사용합니다.
둘 다 사용하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언론에서 뭐 지진 터지면 주로 뭐 쓰지? 규모를 좀 씁니다. 됐니? 근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장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규모보다는 진도를 쓰는 게 맞다라는 쪽에 한 표를 던져요. 왜냐하면 잘 봐. 규모는 진원에서 발생한 에너지량을 얘기하는 거야. 됐니? 당연히 몇 회? 1회에. 됐나? 근데 진도는 어느 지점에 도달된 에너지 세기를 의미해요. 됐니? 그래서 규모는 조금 고급지게 얘기하면 규모는 절대값이에요. 근데 진도는 같은 규모라도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요 정도의 상식은 있지. 대전에서 대구까지보다 대전에서 부산까지가 더 멀어요.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럼 이거야. 대전에서 규모 3의 지진이 터졌습니다. 됐니? 됐어? 그거를 대구에서 발표할 때 규모로 발표하면 얼마라고 해야 돼? 당연히 3짜리야. 부산에서 발표할 때도 얼마짜리? 3짜리야. 정작 대전에서 발표할 때도 3짜리야. 됐어? 그런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파동은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전달되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당연히 어디가 더 세게 때렸을까? 다른 조건이 전부 동일하다면 일단 대전 자체는 작살났을 거고요. 맞아요? 진원지니까. 그 다음에 대구가 셀 거고 그 다음 부산이 좀 더 약할 거다 이 말이야. 됐어? 따라서 규모는요. 관측 장소 또는 진원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입니다. 누구든 간에 동일한 값을 얘기해야 돼요. 됐나? 근데 진도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거리에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진도는 보통 뭐에 비례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슨 거리? 정확하게 하자면 진원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대전에서 대구까지 거리에 비해 대전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2배로 합시다. 됐나? 대구에 도달된 에너지 세기가 10이라고 합시다. 얼마? 부산에 얼마 들어가노? 2.5 4분의 1이잖아. 거리가 2배니까.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발생량에는 비례하는 거 맞나? 그렇죠. 애초에 대전에서 처음에 10 터졌어요. 뭐라고? 대전에 10 터졌는데 대구에 4 떨어졌대. 얼마? 4 떨어졌대. 부산에 얼마? 1 떨어지죠. 4분의 1이니까. 아까 2배라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대전에 100 터졌대요. 규모가. 그럼 대구에는 아까 11대 4였잖아. 그럼 100이면 40. 됐어요? 그 다음에 부산에는 10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규모는 대전도 100, 대구도 100, 부산도 100.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나?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능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거라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참고로만 말씀드리자면 규모는 최대값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수치값이 그 규모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뭐 1등급, 2등급 이런 거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에너지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를 뭐 1, 에너지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를 2 이래 잡아놨거든. 그 규모 값이 등급 값이 클수록 에너지 값이 어떻다?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값이 없어요. 당연하죠. 왜요? 어제 10,000줄짜리 지진이 터졌다 합시다. 1001줄짜리 터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예.
쌤, 너무 세게 터지면 지구가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 지구가 터지든 말든 더 센 지진은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됐나?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진도는 뭐는? 진도는 최대값이 있어요. 최대값이 존재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도 계급에 0에서부터 12까지 있거든요. 얼마까지 있다고? 12가 제일 세거든. 12가 어떤지 설명해 줄게. 알았어요? 12가 도로의 파도가 보이며 건물이 하늘 위로 내던져짐, 요게 10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이 있다 치자. 있겠지, 있을 수도 있지. 의미가 있나? 12 이상이면 그냥 끝난 거예요. 알겠어요? 헬기도 못 떠요. 언제 뭐 맞아가 뒤질지 몰라. 촬영이 안 되죠. 네. 그럼 그 어떻게 촬영했습니까? 그게 인간의 위력이죠. 네. 목숨 걸고 그거 들어가가지고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팔아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어코 화산 용암 터져 나오는 거를 화산 분화구에 기 들어가가지고 찍어오는 인간들도 있어요. 대단한 인간들이야. 성공만 하면 한 30분 이상의 분량으로 촬영만 해가 죽기 직전에 살아나와가지고 그거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탁 팔아먹으면 평생 먹을 돈은 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억은 줄걸? 희귀한 거기 때문에. 희귀할수록 돈을 더 크게 준다거든.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인 사진작가, 비디오 작가 이런 사람들 있죠. 촬영 작가. 그런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이렇게 두 가지 종류예요. 되게 쾌락적인 걸 찍거나 아니면 막 오지 막 극단적인 곳에 들어가 뭐 하나라도 찍을까 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한 명 있어요. 그거는 그 어느 누구도 찍을 수 없는 걸 그 사람이 하나 먹었어요. 대표적인 그게 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인지 모르겠다. 북한산에서 찍은 건데 94년도에도 엄청 더웠거든요. 그때 대박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인가 뭐 있어요. 얘가 이빨이 톱니처럼 돼 있어가지고 잡으면 얘는 씹는 게 아니고 이게 쭉쭉 안으로 빨아당기면서 먹이를 먹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잘못 끌리면 사람도 손가락 날아갈 정도로 되게 세닥한 놈이 있거든. 근데 북한산이 이제 가물어가지고 웅덩이 같은 데 얘가 있었는 거야. 이게 샘물이 흐르다가, 계곡물이 흐르다가 말라가지고 이렇게 고여있는 데 있었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뱀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가로 왔는 거야. 그래 뱀이 쭉 보다가 금발을 팍 덮쳤어. 근데 본능적으로 이 물고기가 그러니까 뱀이 덮쳐가지고 물고기 앞대가리를 물었거든. 근데 먹는가 싶었더니 뱀이 온몸 비틀기 들어가요. 나중에는 결국 입을 벌려요. 왜? 놔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탈출 못해요. 육지이기도 하고 나오지를 못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둘 다 죽었어요. 결국 덮치는 순간 혓바닥을 이 물고기가 문 거예요. 근데 이 이빨의 구조상 뛰질 못하는 거야. 한번 먹으면 이래서 삼켜야 되니까. 그 뱀은 뱀대로 아파가지고 못 삼키고 물고기는 못 나가지고 결결거리다가 둘 다 육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 작가가 그냥 뱀 찍으려고 했는데 찍다 보니까 졸라 희귀한 상명이 나온 거예요. 둘이 쌍방KO 골로 간 거죠. 제가 듣기로 그 사람이 한 10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촬영하러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대박이죠. 근데 추천할 만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아, 하나 있구나. 쓰레기섬 촬영해라. 취재해라. 쓰레기섬.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목숨은 제가 장담보합니다. 그린피스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진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파는 아까 얘기했듯이 P파가 있고 S파가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L파라는 게 있습니다.
알파도 있어요. 뭐도 있다고? 알파. 그건 고급. 우린 요 정도만. 속도 8, 4, 2 단위는 킬로미터 퍼 초 되겠습니다. 누가 제일 빠르다? B파다. 파의 종류는 뭐냐? P파는 종파, S파는 횡파, L파는 지구과학적으로는 표면파라고 얘기하는데 파의 종류로 얘기하면 횡파. 파동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 종파이면 횡파야. 알아서. 종파가 뭐고 횡파가 뭔지는 2학년 때 가서 알아보시면 되고요. 모션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P파는 이거예요. 무슨 말이고? 빵 차면 비록 따따란 곡체긴 하지만 진동이 저까지 전달되지.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전달은 절로 됐지. 진행 방향과 진동축이 평행한 거를 종파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이 파 있지. 이거는 진행은 내 쪽에서 절로 가는 거잖아. 근데 진동은? 자, 진행은 이건데 진동은 이렇게 했네. 수직 관계지. 이거를 횡파라고 합니다. 그럼 가로로 흔들면 그것도 횡파. 가로로 흔들려도 저쪽으로 가고 이래 되잖아. 진동은. 이해됐어? 됐어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파는 횡파 되겠습니다. 근데 L파도 횡파인데 표면에만 전달됩니다. 어디만? 지표로만. 됐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내가 물어볼게요. 지구 내부 조사할 때 사용하는 게 지진파죠. 맞아요. 지구 내부 조사에 쓰일 수 없는 파는 누굽니까? 지구 내부에 쓰이지 못하는 지진파? L파죠. L파 가지고 지구 내부를 조사할 거야 미친놈입니다. L파 자체가 표면에 밖에 존재 안 하니까. 됐어? 그 다음에 종파는 물리적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 진공 상태에서 때려쳐주기도 못 진행하는데 고체, 액체, 기체 뭐가 있든 물질만 있으면 전달이 됩니다. P파는. 종파는. 알았어? 근데 S파는 횡파 중에는 특정 매질로만 통과하는 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지진파인 S파는 고체만 통과합니다. 뭐만 통과한다고? 따라서 지구 내부에 외핵을 통과 못하는 놈은 바로 누구? S파거든요. 즉 S파와 P파가 통과하는 걸 보고 외핵이 뭐인 걸 알았다. 액체 상태인 것을 알아낸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판구조론과 지각 변동을 연결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